숲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밤. 등불이 켜진 기방은 인간의 온기를 약속한다. 취기와 위안 속에 눈을 떴을 때 품에 남은 것은 따뜻함이 아닌 차가운 해골이다. 여우의 손길에 양기는 말라가고 몸은 껍질만 남는다. 빠져나오지 못한 혼은 그곳에 묶여 또 다른 손님을 부르는 노예가 된다. 오래된 설화처럼 유혹의 끝은 늘 적막하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 타고 논일던 시절에 강원도 깊은 산골 굽이굽이 돌아가는 험한 고갯길을 넘던 젊은 선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진사라 불리던 이 젊은이는 글 읽기를 좋아하고 성품이 대나무처럼 굳어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으나 오직 과거 급제라는 큰 뜻을 품고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며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일 때쯤 김진사는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울창한 숲과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거친 가시덤불뿐이었고 어둠은 마치 먹물처럼 서서히 산자락을 휘감으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산새들의 지저김마저 뚝 끊기고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낙엽 밟는 소리만이 적막한 산중을 울리는 가운데 김진사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 땀을 닦으며 오늘 밤 묵을 곳을 찾지 못하면 산짐승의 먹이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산바람은 점점 매서워져 옷깃을 파고들었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마치 귀신이 손을 뻗는 것처럼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내며 김진사의 앞길을 방해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덤불을 헤치며 길을 찾으려 애썼지만 한 번 길을 잃은 산속은 마치 미로처럼 그를 쳐자매어 제자리를 맴돌게 할 뿐이었고 하늘에 떠있던 달마저 짙은 구름 뒤로 숨어버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배고픔과 피로가 몰려와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질 무렵 어디선가 희미하게 콧노래 같은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듯하여 김진사는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것은 분명 산속에서는 들을 수 없는 아주 곱고 애절한 여인의 노랫소리 같기도 하고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 같기도 한 기묘한 울림이었습니다. 홀린 듯이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김진사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는데 짙은 안개 사이로 붉은색 등불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첩첩산중 깊은 곳에 인가라고는 전혀 없을 것 같은 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마치 한양의 어느 대갓집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웅장하고 화려한 기와집 한 채가 안개 속에 신비롭게 떠있는 것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분명히 그곳에는 높은 담장과 소설대문이 위엄있게 서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흥겨운 가야금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어 마치 꿈을 꾸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혹시 자신이 도깨비에 홀린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따뜻한 불빛과 사람의 온기가 너무나 그리웠기에 주저없이 그 집 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대문 앞에는 커다란 청사초롱이 달려있어 주변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그 불빛이 어찌나 붉고 요염한지 마치 살아있는 불꽃이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김진사가 조심스럽게 대문 고리를 잡고 인기척을 내려고 하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스스로 스르르 열리더니 안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다소곳한 자태로 걸어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여인은 마치 김진사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놀란 기색 하나 없이 고운 미소를 지으며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선비님,
안으로 드시지요 라고 말하는데 그 목소리가 옥굿을 굴러가는 듯 청아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을 담고 있어 김진사는 순간적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아름다운 미모와 집안에서 풍겨나오는 맛있는 음식 냄새에 이끌려 그는 경계심을 풀고 홀린 듯이 대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바깥의 차가운 산바람은 온데간데 없고 훈훈하고 향긋한 봄바람 같은 온기가 김진사의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기이하게 생긴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고 곳곳에 켜진 등불들이 대낮처럼 환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으며 마루 위에는 비단 옷을 입은 여인들이 모여 앉아 악기를 연주하거나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이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것도 잊은 채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풍경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는데 이곳은 단순한 민가가 아니라 마치 왕족이나 귀족들이 즐기는 비밀스러운 연회장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인은 김진사를 안채로 안내하며 저희는 세상의 번잡함을 피해 이곳에 숨어 사는 사람들이오니 부디 편안하게 쉬어가십시오 라고 말하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김진사가 안내받은 방은 그가 평생 보아온 어떤 방보다도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꾸겨져 있었는데 방바닥에는 최고급 비단 보류가 깔려 있었고 병풍에는 살아 움직이는 듯한 화조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방 안가득 퍼져 있는 향 냄새는 머리를 맑게 해주면서도 동시에 몽롱하게 만드는 묘한 힘이 있어 김진사는 자리에 앉자마자 긴장이 탁 풀리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속으로 조상님이 보호하사 이런 귀한 곳을 찾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이 집의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고 현실감이 없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창호지문 너머로 보이는 그림자들은 끊임없이 일렁이며 춤을 추고 있었고 밖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지만 그 소리에는 왠지 모를 슬픔과 한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아까 그를 맞이했던 여인보다 더 고운 자태를 지닌 여인이 술상을 들고 들어왔는데 그녀의 얼굴은 마치 달덩이처럼 희고 눈매는 깊은 호수처럼 그윽하여 한 번 보면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월향이라고 소개하며 김진사에게 술을 한 잔 권했는데 술잔에 담긴 술은 맑고 투명하여 마치 이슬을 모아놓은 것 같았고 술잔을 입에 대자 향긋한 꽃내음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김진사는 월향의 미모에 취하고 술 향기에 취하여 넙죽 술을 받아 마셨는데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술의 맛이 어찌나 달콤하고 시원한지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월향은 김진사의 옆에 다소곳이 앉아 이 깊은 산중에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오늘 밤은 부디 시름을 잊고 즐기시옵소서라며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그를 유혹하듯 속삭였습니다. 술 기운이 돌면서 김진사의 눈에는 이 집의 모든 것이 더욱 아름답고 신비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등불은 별처럼 반짝였고 방 안의 가구들은 금과 은으로 장식된 듯 번쩍였으며 월향의 옷자락에서 나는 사각거리는 소리는 마치 천상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중이라는 사실도 잊고 고향에 두고 온 노모의 걱정도 잊은 채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쾌락과 안락함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월향에게 이 집의 주인은 누구이며 왜 이런 깊은 산속에 기와 집을 짓고 사는지 물었지만 월향은 그저 묘한 미소를 지으며 그저 바람이 머물고 구름이 쉬어가는 곳일 뿐 주인이 따로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며 명확한 답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김진사의 궁금증을 더욱 자극했지만 그녀가 따라주는 술을 마실 때마다 이성적인 사고는 점점 흐려지고 감각적인 즐거움만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이 기묘한 집 안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오히려 더욱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밤새도록 풀벌레 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오직 바람 소리만이 윙윙거리며 집 주위를 맴돌았지만 방 안은 마치 다른 세상인 것처럼 평온하고 아늑하기만 했습니다. 김진사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방을 나섰는데 긴 복도를 걸어가면서 문득 차가운 한기를 느꼈습니다. 복도 끝에는 밖으로 통하는 문이 있었지만 그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은 살을 벨 것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취기에 몸을 가누기 힘들었지만 문득 뒤를 돌아보았을 때 복도의 그림자가 기이하게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그림자는 분명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는데 마치 꼬리가 여러 개 달린 짐승이 웅크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어서 김진사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는 눈을 비비고 다시 자세히 보려 했지만 등불이 깜빡거리는 바람에 그림자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고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과음하여 헛것을 보았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며 김진사는 다시 걸음을 옮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볼일 보고 다시 방으로 돌아오면서 다른 방들의 문이 모두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수군거리는 소리와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숨을 쉬고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시 월향이 있는 방으로 돌아왔을 때 상위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었는데 그 음식들은 하나같이 색깔이 화려하고 모양이 정교했지만 김진사는 문득 그 음식들에서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기 반찬이며 생선구이, 각종 나물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지만 코를 가까이 대어 보아도 음식 특유의 향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오직 차가운 흙내음과 비슷한 냄새만이 희미하게 풍길 뿐이었습니다. 김진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젓가락을 들자 월향은 입에 맞지 않으십니까? 이 산에서 나는 귀한 재료들로 만든 음식이니 어서 드시지요 라며 재촉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촛불에 반사되어 붉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너무나 강렬하여 김진사는 차마 의심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지로 음식을 입에 넣어야 했습니다. 음식을 씹는 순간 김진사는 입안에서 모래알이 씹히는 듯한 거친 식감을 느꼈지만 월향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차마 뱉지 못하고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 산골 음식은 조리법이 독특한가 보다 라고 애써 자위하며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월향은 김진사가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웃었는데 그 웃음소리가 아까보다 더 높고 날카롭게 들려서 김진사의 귓가를 윙윙거리는 벌레 소리처럼 어지럽혔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어 갈수록 김진사의 정신은 점점 혼미해져 갔고 그는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현실에 있는 것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월향의 손길이 그의 옷깃을 스칠 때마다 짜릿한 전율이 흘렀지만 그 손길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닿는 부위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 방 밖에서 손님, 술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목소리는 늙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월향이 들어오라고 하자 문이 열리고 등이 굽은 꼽추 노인 한 명이
술병을 들고 들어왔는데 그의 행색은 화려한 집안,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남루하고 지저분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김진사에게 다가와 술병을 내려놓았는데 그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메말라 있었으며 손톱 밑에는 검은 때가 끼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김진사는 노인의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지만 노인이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을 때 그 눈빛이 너무나 맑고 깊어서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노인의 눈에는 연민과 경고의 빛이 서려 있었고 그는 입을 벙긋거리며 무언가를 말하려 하는 듯 했습니다. 월향은 노인을 보고 어서 나가라며 차갑게 명령했지만 노인은 물러나지 않고 김진사의 술잔에 술을 따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 술은 마시면 안 됩니다. 닭이 울기 전에 라고 속삭였습니다. 김진사는 그 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못 들었나 싶어 뭐라고 하셨소? 라고 되물었지만 노인은 월향의 매서운 눈초리를 의식한 듯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뒷걸음질쳐 방을 나갔습니다. 노인이 남긴 닭이 울기 전에 라는 말은 김진사의 머릿속에 맴돌며 잊히지 않았고 그는 술잔을 든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월향은 그런 김진사를 보며 늙은 하인이 노망이 나서 헛소리를 하는 것이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며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 김진사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술잔을 비웠지만 가슴 한구석에 남은 찝찝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바람이 창호지 문을 덜컹거리게 만들고 촛불이 일렁이며 벽에 괴상한 그림자를 만들어낼 때마다 김진사는 움찔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낯선 곳에서 안전한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이미 술과 분위기에 취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월향은 김진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선비님, 저와 함께 영원히 이곳에서 사시는 건 어떠신지요? 라고 물었는데 그 목소리는 달콤한 유혹이면서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김진사는 과거 급제를 해야 하는데 라고 흐릿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의지가 빠져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무거워지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스르르 눈을 감으려 했는데 그때마다 노인의 그 맑고 슬픈 눈동자가 떠올라 억지로 눈을 뜨려고 애썼습니다. 집안 어딘가에서 쿵,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땅을 파거나 무거운 돌을 옮기는 소리 같았습니다. 김진사가 이 밤중에 무슨 소리요? 라고 묻자 월향은 아마 하인들이 내일 연회를 준비하나 봅니다 라고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고 김진사는 바닥을 통해 전해오는 미세한 진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는데 밖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고 마당의 등불들은 기이하게 붉은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개 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검은 형체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는데 그것들은 사람이 아니라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들처럼 보였습니다. 김진사는 창문을 닫고 뒤로 물러나며 이곳은 뭔가 이상하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말에 월향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그녀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상하다니요? 선비님, 이곳은 지상 낙원인 것을요. 그녀가 다가오자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고 촛불이 파르르 떨리며 꺼질 듯 말 듯 위태로워졌습니다. 김진사는 뒷걸음질 치다가 병풍에 부딪혀 넘어졌는데 병풍 뒤에서 쥐들이 찍찍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후다닥 도망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나는 가야겠소. 라고 외치며 문을 향해 기어갔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월양은 천천히 김진사에게 다가와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아직 밤은 길고 우리는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김진사의 뺨을 스칠 때 그는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지만 소리를 지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목구멍 안에서만 맴돌았고 몸은 마비된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노인의 말을 떠올리며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나가야 한다. 그 말만이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월향의 모습은 점점 흐릿해지며 기괴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고 방 안의 화려한 장식들은 낡고 썩은 나무 조각들처럼 변해가는 환영이 보였습니다. 김진사의 의식은 현실과 환상 사이를 오가며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고 이 기방의 정체에 대한 의구심은 공포로 바뀌어 그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발을 들여놓은 이곳이 인간의 세상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깨닫기 시작했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린 뒤였습니다.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는 이제 여인의 울음소리처럼 바뀌어 들려왔고 집 전체가 그를 삼키려는 거대한 괴물의 입속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진사는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마지막 힘을 짜내어 문고리를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문은 쇠처럼 차갑고 무거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운명은 이 기묘한 기방과 요염한 여인 월향의 소나기에 달린 듯 보였고 다가올 밤의 공포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어둠은 더욱 짙어지고 산속의 밤은 김진사를 고립시킨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들어올 때 느꼈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고 뼛속까지 시리는 한기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눈에 비친 월향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춤을 추듯 일렁이며 점점 커져가고 그 모양이 9개의 갈래로 나뉘어 움직이는 것을 그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는 혼돈 속에서 김진사는 자신이 이 아름답고도 무서운 감옥에 갇혀버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다가올 운명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멀리 산 아래 마을에선 닭들이 새벽을 준비하며 잠을 설치고 있었지만 이곳 깊은 산중 기방에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밤만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적막한 산 속에 홀로 불을 밝힌 기와 집안에서는 밖에서 부는 매서운 바람 소리가 무색할 정도로 흥겨운 연회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었는데 김진사는 이미 반쯤 풀린 눈으로 눈앞에서 춤을 추는 무희들의 자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의 춤 사위는 일반적인 기방에서 보던 것과는 사뭇 달랐는데 팔과 다리가 마치 뼈가 없는 연체동물처럼 흐느적거렸고 발이 바닥에 닿지 않고 공중에 붕 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붉은 치마폭이 휘날릴 때마다 코를 찌르는 진한 향기가 풍겨 나왔는데 그 향기는 꽃향기 같으면서도 어딘가 비릿한 피냄새와 섞여 있는 듯하여 김진사의 머리를 더욱 어지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흔들어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귓가에 울리는 가야금 소리가 마치 주문처럼 파고들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생각의 끈을 자꾸만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월향은 김진사의 빈 술잔에 계속해서 술을 채워주며 선비님, 이 좋은 밤에 근심일랑 모두 잊으시고 저와 함께 즐기시죠 라고 속삭였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꿀을 바른 듯 달콤하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받아든 술잔은 옥으로 깎아 만든 듯 매끄럽고 차가웠는데 그 안에 담긴 술은 투명한 맑은 물 같으면서도 은은하게 푸른 빛을 띠고 있어 신비로움을 더했습니다.
그가 술을 입에 털어넣을 때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액체는 불처럼 뜨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도를 얼려버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보통 술이라면 마실수록 몸에 열이 오르고 얼굴이 붉어져야 마땅하건만 이 기방의 술은 마실수록 손발이 차가워지고 뱃속이 서늘해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상위에 차려진 음식들은 여전히 줄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김진사는 허기를 느껴 젓가락을 들어 기름진 전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노릇노릇 잘 구워져 먹음직스러워 보였으나 막상 씹어보니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고 마치 젖은 종이나 톱밥을 씹는 것처럼 퍽퍽하고 이물감이 느껴졌습니다. 김진사는 인상을 찌푸리며 입안에 든 것을 뱉어내고 싶었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월향의 시선이 신경 쓰여 억지로 꿀꺽 삼키고 말았습니다. 음식 맛이 어떠십니까? 우리 주방 찬모의 솜씨가 일품이지요? 라고 묻는 월향의 질문에 김진사는 차마 맛없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허허 참으로 독특한 풍미가 있구려라고 얼버무리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고 김진사의 몸도 젖은 솜처럼 무거워져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취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취기가 아니라는 의심이 싹트고 있었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 자신의 팔다리를 묶고 서서히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보이는 바깥 세상은 온통 어둠뿐이었고 가끔씩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이곳이 깊은 산중임을 상기시켜 주었지만 방 안의 화려함은 그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진사는 불현듯 고향에 계신 홀어머니 생각이 났지만 그 생각조차도 월량의 웃음소리에 묻혀 연기처럼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닫혀있던 방문이 삐그덕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리더니 아까 보았던 그 꼽추 노인이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며 쟁반에 새로운 술병을 받쳐 들고 들어왔는데 그의 모습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기생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쭈글쭈글한 주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헝클어진 백발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깊은 슬픔과 공포를 담고 있어 김진사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월향은 노인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어찌하여 부르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들어오느냐 라고 날카롭게 쏘아붙였지만 노인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묵묵히 김진사가 앉은 자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노인은 김진사의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술병을 내려놓았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러 그런 것인지 실수인지 술병을 탁자에 부딪혀 큰 소리를 냈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에 김진사가 깜짝 놀라 노인을 쳐다보자 노인은 고개를 들어 김진사와 눈을 맞추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월향이 어서 나가지 못할까 라고 소리치며 부채로 바닥을 내리쳤지만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김진사의 소매를 잡으며 아주 작고 다급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선비님, 제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곳은 사람이 머물 곳이 못 됩니다. 노인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지만 그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만은 이 차가운 방 안에서 유일하게 느껴지는 사람의 체온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노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하여 몸을 뒤로 뺐지만 노인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하여 차마 그를 뿌리치지 못하고 그게 무슨 말이요? 사람이 머물 곳이 아니라니 라고 되물었습니다. 노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월향의 눈치를 살피더니 김진사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숨죽여 말했습니다. 이 음식들은 흙과 낙엽으로 만든 것입니다. 저 여인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닭이 울기 전에 이 산을 벗어나지 못하면 선비님도 저처럼 영원히 이곳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노인의 말은 충격적이었지만 김진사의 혼미한 정신으로는 그 말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오히려 노인이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월향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노인에게 다가와 그의 뺨을 세게 후려쳤는데 짝 하는 소리가 방안을 가득 메우며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이 늙은이가 기어이 미쳐서 손님께 망발을 하는구나. 썩 물러가지 않으면 당장 멍석마리를 시킬 테다. 월향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평소에 온화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표독스러운 표정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노인은 뺨을 맞고 바닥에 쓰러졌지만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다시 일어나 김진사를 바라보며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의 찢어진 입가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 피조차도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검게 변하며 스며드는 것이 기이해 보였습니다. 김진사는 이 상황이 몹시 불쾌하고 혼란스러워 그만하시오. 늙은이가 실수 좀 한 것 가지고 너무 심한 것 아니오? 라고 월향을 말렸습니다. 그러자 월향은 금세 표정을 바꾸며 눈물을 글썽이는 실험을 하더니 죄송합니다. 선비님, 저 늙은 종이 예전부터 정신이 온전치 못하여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하곤 합니다. 행여 선비님의 기분을 상하게 해드렸을까 저어대요.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며 김진사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여인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진 김진사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지만 노인이 남긴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은 가시처럼 가슴에 박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다른 하인들에게 질질 끌려 방 밖으로 쫓겨나면서도 끝까지 김진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노인은 마지막 힘을 다해 입모양으로 도망치시오라고 말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처절하여 김진사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방 안에는 정적이 감돌았지만 조금 전에 흥겨웠던 분위기는 산산조각이 나고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월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미소를 지으며 술을 따랐지만 김진사는 그녀의 미소 뒤에 감춰진 무언가를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전처럼 마음 편히 술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선비님, 술이 식겠습니다. 어서 드시지요. 월향의 재촉에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었지만 술잔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왠지 모르게 낯설고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는 술을 한 모금 마시며 노인의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음식이 흙과 낙엽이라니, 여인들이 사람이 아니라니. 그는 슬쩍 상위의 음식을 다시 살펴보았는데 전에는 화려해 보이던 고기 산적이 어쩐지 말라 비틀어진 나무 껍질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했고 맑은 국물이 흙탕물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비비고 다시 보면 여전히 먹음직스러운 음식으로 보여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김진사의 의심을 눈치챘는지 월향은 가야금을 타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노래는 옛날 궁중에서나 들을 법한 아주 고풍스럽고 우아한 곡조였습니다. 노래 가사는 임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애절한 마음을 담고 있었는데 월향의 목소리가 어찌나 구슬프고 아름다운지 김진사는 다시금 그 소리에 매료되어 의심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래, 저렇게 고운 여인이 사람이 아니라니. 늙은이가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구나. 그는 스스로를 타이르며 다시 술잔을 기울였고 술 기운은 더욱 빠르게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긴 의심의 싹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무의식 중에 계속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화장실에 다녀오는 척하며 다시 한번 밖을 살펴보기로 마음먹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는 바람에 옆에 있던 촛대를 건드려 쓰러뜨리고 말았습니다. 촛불이 꺼지면서 방 안은 순간적으로 어둠에 휩싸였고 그 짧은 찰나에 김진사는 월향의 눈동자가 짐승의 그것처럼 파랗게 빛나는 것을 본 것 같았습니다. 하인들이 황급히 달려와 다시 불을 켰을 때 월향은 평소와 다름없는 검은 눈동자로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지만 김진사의 심장은 쿵쿵거리는 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복도로 나왔는데 복도는 아까보다 훨씬 더 길고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는 벽을 짚으며 천천히 걸어가면서 벽에 걸린 그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그림 속의 인물들이 마치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후다닥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은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라 네 발 달린 짐승이 뛰어가 발소리 같았습니다. 거기 누구냐? 라고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 메아리뿐이었고 어둠은 더욱 짙어져 그를 삼킬 듯이 압박해왔습니다. 그는 문득 노인이 말한 닭이 울기 전이라는 시간을 떠올려 보았는데 지금이 몇 시쯤 되었는지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문이 없어 달의 위치를 볼 수도 없었고 물시계나 해시계 같은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몸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끝이 저려오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으며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마치 이 집의 공기가 독처럼 자신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지나 마당이 내려다 보이는 누마루에 섰을 때 김진사는 마당의 풍경이 들어올 때와는 사뭇 달라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환하게 켜져 있던 청사초롱들의 불빛이 희미해져 있었고 마당에 심어진 나무들은 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가지로 변해 바람에 기괴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 구석에 아까 쫓겨난 노인이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김진사가 자세히 보려고 몸을 숙이자 노인은 김진사를 향해 손을 흔들며 오지 마시오, 오지 마시오 라고 외치는 듯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서늘한 기척이 느껴져 김진사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어느새 월향이 소리도 없이 다가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고 손에는 술병 대신 붉은색 비단끈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어찌하여 자꾸 밖을 기웃거리십니까? 방 안이 답답하시면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서늘한 기운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뒷걸음질 치며 아니요, 그저 바람 좀 쐬러 나왔을 뿐이오라고 변명했지만 식은땀이 등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월향은 김진사에게 다가와 그의 팔짱을 끼며 다시 방으로 이끌었는데 그녀의 힘이 어찌나 센지 김진사는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아까 맡았던 꽃향기 대신 쉿쉿한 짐승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는데 김진사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의지는 꺾여 있었고 몸은 말을 듣지 않아 그녀가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벽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는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다른 하나는 꼬리가 길게 늘어진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어 김진사는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김진사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았고 월향은 다시 그의 잔에 술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술을 드시고 푹 주무시죠.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최면을 거는 듯했고 김진사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에 이끌려 다시 술잔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마자 그의 의식은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고, 노인의 경고는 점점 희미해져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방 안의 촛불들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고, 어둠이 김진사의 시야를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져 더 이상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흐릿하게 보이는 것은 월향의 미소였는데, 그 미소는 아름답기보다는 섬뜩할 정도로 기괴하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이 깊은 함정에 빠졌음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뒤였습니다. 닭이 울기 전까지 남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그의 운명은 이제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기만 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치며 창문을 덜컹거렸고, 그 소리는 마치 산속의 원혼들이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지방의 밤은 깊어만 가고 김진사의 생명력은 꺼져가는 불꽃처럼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진실의 순간을 알지 못한 채 그는 죽음보다 더 깊은 잠 속으로, 아니 환각의 세계 속으로 완전히 잠식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뚝 끊기고 오직 기묘한 정적만이 감도는 가운데 누군가가 복도를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뚜벅뚜벅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김진사의 의식은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인지 점점 더 혼미해져만 갔는데, 마치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진 몸을 가누기가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인 위기감만은 날이 선 칼날처럼 생생하게 살아나 그의 귓가에 맴도는 노인의 경고를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습하고 축축한 냉기가 바닥에서부터 올라와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월향이 잠시 다른 기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틈을 타 김진사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는 잠시 바람을 좀 쐬고 오겠소라고 중얼거리지도 들리지도 않을 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자마자 마주한 것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뻗은 어둠이었습니다. 분명 들어올 때는 이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복도는 마치 뱀의 뱃속처럼 구불구불하고 끝없이 이어져 있어 어디가 출구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벽마다 걸려있던 등불들은 이제 푸르스름한 빛을 내뿜으며 깜빡거리고 있었는데, 그 불빛이 닿는 곳마다 기괴한 그림자들이 춤을 추듯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벽을 짚으며 한 걸음씩 내디뎠지만 발밑의 마루장은 삐걱거리는 비명소리를 내며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아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복도를 걷다 보니 양옆으로 늘어선 방들 안에서 여인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웃음소리 같았으나 자세히 들어보니 삼익거리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벽을 긁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김진사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한 방의 창호지 문 앞에 멈춰 서서 안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에 비친 그림자를 본 순간 그는 숨이 턱 막히는 충격을 받았는데, 방 안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창호지에 비친 그림자는 분명 여인의 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으나 몸통 뒤로 길고 털이 북슬북슬한 꼬리가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가 부채처럼 펼쳐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가끔씩 네 발로 엎드려 뛰어다니는 신임을 했는데, 그 모습이 영락없는 여우나 늑대 같은 산짐승의 형상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그림자는 여전히 기괴한 춤을 추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주둥이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것들이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 노인의 말이 뇌리를 스치며 전신의 털이 곤두서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김진사는 뒷걸음질 치며 그 방을 벗어나려 했지만 복도는 마치 미로처럼 변해버려 아무리 걸어도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대문이 있는 방향으로 걷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면 다시 아까 그 괴상한 그림자가 비치는 방 앞이었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정신줄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여기서 정신을 잃으면 끝이다. 반드시 살아서 나가야 한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피맛을 느낌으로써 몽롱해지는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복도 구석진 곳에 있는 작은 문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곳은 아마도 부엌이나 광으로 쓰이는 곳인 듯 했습니다. 김진사는 혹시 그곳에 밖으로 나아가는 뒷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썩은 내가 진동을 하여 코를 막아야 할 정도였는데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광경은 김진사를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곳에는 아까 자신이 맛있게 먹었던 산의 진미는 온데간데 없고 썩은 낙엽과 지렁이 그리고 죽은 쥐의 사체들이 그릇에 담겨 널브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닥에는 누런 흙탕물이 고여 있었고 벽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으며 한쪽 구석에는 동물의 뼈와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해골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헛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으며 뒷걸음질 쳤는데 발밑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밟혀내려다 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아까 노인이 들고 있던 깨진 술병 조각이었습니다. 그 노인이 말한 것이 모두 사실이었구나. 음식은 흙과 낙엽이고 이곳은 귀신들의 소굴이구나. 그는 이제야 모든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했지만 공포심은 오히려 배가 되어 다리를 후들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선비님, 여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라는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목소리는 바로 월향의 것이었습니다. 김진사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니 월향이 문가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아까 방 안에서 보던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창백하다 못해 푸르딩딩했고 눈꼬리는 기괴하게 치켜 올라가 있었으며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붉은 액체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던 고운 비단 옷은 낡고해진 무명천처럼 보였고 치마 밑으로는 털이 수북한 꼬리끝이 살짝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김진사는 공포에 질려 너는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라고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겁에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월향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김진사에게 다가왔는데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에서는 뼈가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정체라니요. 저는 선비님을 모시는 월향일 뿐입니다. 어서 방으로 돌아가시지요. 아직 밤은 길고 술은 많이 남았습니다. 그녀가 손을 뻗자 손톱이 길게 자라나며 날카로운 짐승의 발톱으로 변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김진사는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에 젖먹던 힘을 다해 옆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어 휘둘렀습니다. 물러가라, 이 요물아. 빗자루가 월향의 몸에 닿는 순간 그녀의 몸이 연기처럼 흩어지는가 싶더니 다시 뒤쪽에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뗄르르 웃으며 선비님은 술래잡기를 좋아하시는군요. 하지만 이곳에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이제 완전히 여우의 울음소리로 변해 있었고 그 소리는 집 전체를 울리며 다른 요괴들을 불러 모으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김진사는 월향을 피해 부엌 뒷문으로 보이는 곳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가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곳은 밖이 아니라 또 다른 복도였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복도를 달리는 동안 벽에 걸려있던 그림들이 살아 움직이며 그를 조롱하는 듯했고 천장에서는 박쥐떼가 날아다니며 그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어느새 그는 처음 연회가 열렸던 대청마루에 도착해 있었는데 그곳의 풍경은 지옥도와 다름없었습니다. 아름답던 기생들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를 풀어헤친 귀신들과 털복숭이 짐승들이 모여 앉아 썩은 고기를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진사가 나타나자 하던 짓을 멈추고 일제히 그를 쳐다보았는데 그 수십 개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앙에는 아까 김진사를 내쫓았던 꼽추 노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는데 이미 숨이 끊어진 듯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저 노인처럼 나도 저들의 먹이가 되겠구나. 절망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만 그때 주머니 속에 손이 닿았습니다. 그곳에는 고향을 떠날 때 어머니가 부적이라며 쥐어주신 작은 나무 10장생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조각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자 손바닥에서 미세한 온기가 느껴지며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때 월향이 다시 나타나 대청마루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달빛이 비치고 있었는데 그 그림자가 마루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명확하게 9개의 꼬리를 가진 거대한 여우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월향은 이제 인간의 가면을 거의 벗어버린 듯 얼굴의 반은 여우의 털로 뒤덮여 있었고 눈은 샛노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님, 이제 그만 포기하고 저에게 오시지요. 제 품에 안기면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녀는 달콤하면서도 끔찍한 목소리로 그를 유혹했습니다. 김진사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뒤는 막힌 벽이었고 아픈 요괴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준 부적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월향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네가 천년 묵은 여우냐 아니면 사람을 홀리는 귀신이냐. 내 비록 힘없는 선비이나 내 놈들의 정체를 안이상 순순히 당하지는 않겠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기백만은 살아있었습니다. 그의 외침에 요괴들이 잠시 주춤하는 듯 했습니다. 월향은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호호, 겁없는 선비로군요. 전기를 빨아먹기 딱 좋게 생겼습니다. 그녀가 손짓하자 주변에 있던 짐승 요괴들이 으르렁거리기 시작하며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김진사는 뒷걸음질 치며 기둥의 등을 기대었습니다. 기둥의 촉감은 차가운 나무가 아니라 미끈거리는 뱀의 비늘 같았습니다. 이 집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요괴의 뱃속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자 그는 다시금 아찔해졌습니다. 그러나 김진사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는 노인이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닭이 울면 아침이 오고 아침이 오면 이 요물들의 힘이 약해질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꽉 막힌 천장 때문에 하늘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간절히 새벽을 기다리며 시간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시간을 끌기 위해 월향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가 정말 구미호라면 어찌하여 이런 깊은 산 속에 숨어 사람을 해치느냐?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월향의 표정이 일순간 일그러졌습니다. 하늘은 우리 같은 미물에게는 관심도 없다. 오직 힘만이 지배하는 세상이지. 그녀는 천천히 김진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숨결에서 비릿한 피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김진사는 구역질을 참으며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와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그의 목을 향해 서서히 뻗어왔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아주 희미하게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온 것 같았습니다. 꽃기호. 아주 작고 먼 소리였지만 그 소리는 이 지옥 같은 공간의 정적을 깨뜨리는 천둥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월향의 동작이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이런, 벌써 시간이. 그녀는 다급하게 하늘을 올려다보는 시넷을 했습니다. 김진사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젖먹던 힘을 다해 월향을 밀치고 마당으로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월향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꼬리 중 하나가 채찍처럼 날아와 김진사의 발목을 휘감았습니다. 어딜 도망가느냐? 아직 새벽은 멀었다. 김진사는 바닥에 처박히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발목을 조여오는 힘이 어찌나 강한지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바닥을 기어가며 손톱이 빠지도록 마루장을 긁었지만 월향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월향 쪽으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의 시야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고통과 공포, 그리고 빠져나가는 기운 때문에 정신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월향의 끔찍한 얼굴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입을 크게 벌려 그의 입술을 덮치려 했습니다. 그것은 키스가 아니라 그의 정기를 송두리째 빨아들이려는 행위였습니다. 김진사는 눈을 질끈 감으며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불효자 먼저 갑니다. 그때 갑자기 품속에서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나무 조각이 빛을 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열기에 놀란 월향이 뜨거워 라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김진사는 이 기적 같은 틈을 타 발목을 옥죄던 꼬리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마당의 흙바닥에 닿는 순간 차가운 냉기가 온몸을 감쌌지만 그것은 죽음의 냉기가 아니라 현실의 차가움이었습니다. 그는 흙을 움켜쥐며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당으로 내려온 김진사를 향해 수많은 그림자가 달려들고 있었고 월향은 분노에 찬 괴성을 지르며 지붕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9개 꼬리가 뱀처럼 꿈틀거리며 그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밤의 끝자락,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김진사는 최후의 저항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호흡은 거칠었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은 김진사의 손에는 어머니가 주신 나무 조각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 열기는 사방을 포위한 요괴들의 접근을 막아내는 유일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는 월향의 눈빛은 분노와 탐욕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으나 감히 그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마당으로 내려오지는 못하고 날카로운 비명만 질러대며 밤하늘을 찢어놓을 듯 했습니다. 그녀의 9개 꼬리는 미친 듯이 허공을 휘저으며 바람을 일으켰는데 그 바람에 마당의 흙먼지가 피어올라 시야를 가리고 썩은 내가 진동하여 김진사의 코를 찔렀습니다.
그는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요사스러운 기운에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입술을 꽉 깨물어 피를 내며 흐려지는 의식을 억지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에워싼 그림자들은 끊임없이 이리 오너라, 이리 와라며 웅얼거리는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마치 벌레떼가 날갯짓하는 소리처럼 기분 나쁘게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김진사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마치 땅바닥에 뿌리를 박은 나무처럼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마당 구석에 놓인 커다란 물항아리가 들어왔는데 그 안에는 맑은 물 대신 검붉은 핏물이 넘실거리고 있었고 그 위로 죽은 까마귀들이 둥둥 떠다니는 끔찍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아름답던 정원수들은 앙상한 가시덤불로 변해 있었고 화려했던 기와집의 단청은 벗겨져 흉물스러운 흉가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월향은 지붕 기와를 부서뜨리며 발을 구르더니 내 놈이 감히 나의 밤을 망치려 드느냐. 내 오늘 너의 뼈와 살을 분리하여 저 까마귀들의 먹이로 던져주리라 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집 전체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고 기둥 뒤에 숨어있던 쥐떼들이 쏟아져 나와 김진사의 발치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손에 쥔 나무 조각을 휘두르며 물러가라 사악한 것들아 라고 외쳤지만 수많은 쥐떼를 혼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쥐들은 그의 옷자락을 물어뜯고 살을 파고들려 했는데 그 이빨이 어찌나 날카로운지 옷이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멀리 산 너머에서 두 번째 딱 울음소리가 들려왔는데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크고 또렷하게 꽃기요 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어둠을 가르는 천상의 칼날과도 같아서 닭 울음소리가 닿는 곳마다 짙게 깔려있던 요기가 순식간에 흩어지는 기적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김진사를 공격하던 쥐떼들은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져 어두운 구멍 속으로 숨어버렸고 지붕 위에 있던 월향 또한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기와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푸른 불꽃이 사그라들고 화려했던 비단옷은 낡은 걸레 조각처럼 변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김진사는 이 틈을 타 대문 쪽으로 기어가기 시작했는데 대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앞에는 도깨비 형상을 한 문지기 석상들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손톱이 빠지는 고통을 참으며 흙바닥을 기어 대문 앞에 도달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문고리가 뱀처럼 꿈틀거리며 그의 손을 물려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부싯돌을 꺼내어 문에 불을 지르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축축한 습기 때문에 불꽃은 튀지 않았고 그의 손은 덜덜 떨려 부싯돌조차 제대로 켭 수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열려다오. 그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바라며 그는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져 돌아보니 월향이 어느새 마당으로 내려와 그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고 반은 사람이고 반은 여우인 흉측한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입은 귀 밑까지 찢어져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어딜 그리 급히 가십니까? 서방님, 우리는 이미 혼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기괴하게 웃으며 김진사의 어깨를 낚아챘는데 그 손길은 쇠갈고리처럼 살을 파고들어 극심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김진사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나는 너와 혼례를 치른 적이 없다. 이거 놓아라
라고 발버둥 쳤지만 그녀의 힘은 장사가 와도 당해낼 수 없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월향은 김진사를 번쩍 들어올려 다시 안채 쪽으로 끌고 가려 했는데 그녀의 힘에 끌려가면서 김진사는 마당의 풍경이 또다시 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웅장했던 기와집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이 있는 곳은 거대한 바위들이 얽혀있는 깊은 동굴 앞마당 같은 곳이었습니다. 기둥이라 생각했던 것은 썩은 나무둥치였고 마루라 생각했던 것은 평평한 바위였으며 등불이라 생각했던 것은 짐승들의 뼈에서 나오는 인광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서방님, 여기가 우리의 신방입니다. 얼마나 아늑하고 좋습니까? 월향은 김진사를 썩은 나무둥치 위에 내동댕이 치며 미친 듯이 웃어댔습니다. 김진사는 충격과 공포로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동굴 안쪽에는 수많은 백골들이 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낡은 갓과 찢어진 도포 자락들이 널려 있어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선비들이 희생되었는지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 백골 더미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뒷걸음질 쳤지만 뒤는 차가운 바위 벽으로 막혀 있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월향은 천천히 김진사에게 다가오며 마지막 유혹을 시도했습니다. 저항하지 말고 저를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영원한 쾌락을 누리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부드러운 여인의 목소리로 변해 있었고 그녀의 모습 또한 잠시 환영처럼 아름다운 월향의 모습으로 겹쳐 보였습니다. 김진사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녀의 품에 안기고 싶은 유혹이 일었지만 그는 혀를 깨물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내 인연, 내 본 모습을 보았는데 어찌 나를 또 속이려 드느냐. 김진사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손에 쥐고 있던 나무 조각을 월향의 미간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나무 조각은 공기를 가르며 날아가 정확히 월향의 이마에 명중했고 그 순간 캬 하는 비명과 함께 그녀의 이마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니라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정성이 담긴 물건이었기에 요사스러운 기운을 가진 구미호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월향은 얼굴을 감싸쥐고 뒤로 넘어지며 바닥을 굴렀고 그녀의 고통스러운 몸부림에 동굴 전체가 울렁거렸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김진사는 바위 틈새로 보이는 희미한 빛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달빛인지 다가오는 새벽의 여명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에게는 유일한 탈출구이자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팔로 땅을 짚고 몸을 끌어야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월향이 가지마, 가지 마라 라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이제 위협적이기보다는 처절하고 애처롭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기어갔습니다. 바위 틈새를 빠져나오자 차가운 산바람이 얼굴을 때렸는데 그 바람은 더 이상 기방 안의 썩은 바람이 아니라 맑고 상쾌한 새벽 공기였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뱃속에 남아있던 탁한 기운을 토해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고 별들이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해가 뜰 것이라는 사실에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위 옆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그때 산 아래 마을에서 세 번째 닭 울음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꽃기요. 이 소리는 밤에 지배가 끝나고 낮의 세상이 돌아왔음을 알리는 선포와도 같았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김진사의 뒤편 동굴 쪽에서는 으아 하는 마지막 비명이 들리더니 곧이어 쿵 하고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거짓말처럼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짐승들의 울음소리도, 여인들의 웃음소리도, 월향의 저주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바람 소리와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김진사는 떨리는 눈으로 자신이 빠져나온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웅장한 기와집도 화려한 대문도 없었습니다. 그저 거대한 바위들이 엉켜 만들어진 자연 동굴과 그 주변에 무성하게 자란 잡풀들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밤새도록 겪은 그 모든 일이 꿈이었나 싶었지만 찢어진 옷과 상처투성이인 몸, 그리고 손에 남은 그을음이 그 모든 것이 생생한 현실이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바위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살았구나. 내가 살았어. 동굴 입구에는 오래된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그 앞에는 낡은 비석 하나가 쓰러져 있었는데 비석의 글씨는 이끼에 덮여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이제야 그곳이 사람들이 얼씬도 하지 않는 금지된 구역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쉬쉬하며 이야기하던 여우고개의 전설이 바로 이곳을 가리키는 것이었나 봅니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밤새 길을 너무 많이 빨린 탓인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져 감겨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기 시작하자 숲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며 아침을 맞이했고 다람쥐가 바위 위를 쪼르르 달려가는 평범한 산속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김진사에겐 그 평화가 오히려 더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동굴 입구를 멍하니 바라보았는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도망칠 힘도 맞서 싸울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이슬이 내려앉은 바위 위에서 김진사는 깊은 잠 혹은 혼절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선 지난밤에 화려했던 연애와 월향의 아름답던 미소 그리고 끔찍했던 괴물의 형상이 뒤죽박죽 섞여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어떻게 변해 있을지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그 지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인지 확신할 수 없는 불안감이 그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요란했던 밤의 소동은 멈추었고 산은 다시 침묵을 지키며 비밀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몸을 감싸는 한기 속에서도 김진사는 살았다는 안도감 하나로 버티며 깊은 수면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품속 옷깃 사이로 차가운 돌멩이 하나가 굴러 들어왔는데 그것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마치 사람의 뼈조각처럼 매끄럽고 서늘한 감촉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그것을 느낄 새도 없이 의식을 놓아버렸고 산속의 아침은 그렇게 고요하고도 무심하게 그를 덮어주었습니다. 멀리서 나무꾼의 도끼질 소리가 콩하고 들려왔지만 김진사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괴했던 기와집은 사라졌고 요괴들은 물러갔으며 밝은 태양이 떠올랐으니까요. 하지만 김진사가 누워있는 그 자리는 여전히 차가웠고 그의 얼굴색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습니다. 밤새 빨려나간 전기는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그가 겪은 공포는 영원히 그의 영혼의 흉터로 남을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쓸고 지나가는 소리가 마치 월향의 옷자락 소리처럼 들리는 듯 김진사의 감긴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해가 중천에 떴고 숲은 생명력으로 가득 찼지만 김진사가 누운 그 바위 주변만은 왠지 모를 서늘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까마귀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 그를 내려다보며 까악, 까악 하고 울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불길한 미래를 예고하는 조종돌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김진사는 꿈속에서도 계속해서 쫓기는 꿈을 꾸고 있었고 그 꿈의 끝에는 언제나 입을 벌린 거대한 여우의 그림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까요? 따스한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어 다친 눈꺼풀을 간지럽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산새들의 청아한 지저김 소리가 아침잠을 깨우는 평화로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김진사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리며 깊은 잠에서 깨어났는데 머리는 마치 바위로 짓누르는 듯 지끈거리고 온몸은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려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젯밤 악몽 같은 기방에서 탈출하여 숲속 어딘가에 쓰러져 잠들었다고 생각하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쏟아져 들어와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몸에 닿는 공기는 따뜻하기는커녕 얼음장처럼 차갑고 습하여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다리가 마치 밧줄로 꽁꽁 묶인 듯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감각조차 마비된 것처럼 무디어져 있어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시야가 점차 또렷해지자 그는 자신이 누워있는 곳이 부드러운 흙바닥이나 풀밭이 아니라 축축하고 이끼 낀 거친 바위 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그곳은 어젯밤 보았던 화려한 기와집의 안채가 아니라 깎아지른 절벽 아래 형성된 좁고 어두운 자연동굴의 입구였습니다. 천장에는 날카로운 종유석들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고 바닥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짐승의 털과 배설물들이 널려 있어 역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진사는 자신의 품에 무언가 묵직하고 딱딱한 것이 안겨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순간적으로 어젯밤 자신을 유혹하던 월향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혹시 그녀가 여기까지 쫓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떨리는 눈으로 고개를 내려 품속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할 만큼 끔찍한 공포에 휩싸여 눈을 부릅뜨고 말았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있는 것은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살점이 모두 썩어 문드러지고 앙상하게 뼈만 남은 사람의 백골 시체였기 때문입니다. 백골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김진사의 허리를 껴안고 있었고 텅 빈 눈구멍으로 그를 빤히 올려다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김진사는 기겁을 하며 그 백골을 밀쳐내려 했지만 굳어버린 팔은 말을 듣지 않았고 백골의 손가락 뼈가 그의 옷자락을 갈고리처럼 꽉 움켜쥐고 있어 떼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백골이 걸치고 있는 다삭은 옷감 조각들이 어젯밤 월양이 입고 있던 그 화려한 비단 옷과 색깔이 똑같다는 점이었습니다. 붉은색 옷감은 이제 흙투성이가 되어 너덜거리고 있었고 머리 장식으로 꽂았던 옷비녀만이 흙 속에 반쯤 파묻힌 채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이 밤새도록 껴안고 사랑을 속삭였던 대상이 바로 이 오래된 시체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구역질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몸부림치며 이거 놔! 이거 놓란 말이야! 라고 소리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는 쇳소리처럼 거친 바람 소리만 새어나올 뿐 제대로 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을 만져보려 손을 들어 올린 김진사는 또 한 번 경악했는데 자신의 손이
마치 나뭇가지처럼 앙상하게 말라 비틀어져 있었고 피부는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여 투명하게 비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는데 풍채 좋던 몸집은 온데간데 없고 뼈와 가죽만 남은 처참한 몰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는 마치 100년을 늙어버린 노인처럼, 아니 이미 죽어가는 사람처럼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어젯밤 기방에서 마셨던 술과 음식들, 그리고 월향과의 하룻밤이 자신의 생명력인 정기징을 송두리째 빨아먹기 위한 함정이었음을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가 탈출했다고 믿었던 그 순간조차도 실은 요괴가 쳐놓은 결계 안에서의 환상이었거나 아니면 도망치다 힘이 다해 이곳 동굴 입구에서 쓰러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진사는 절망감에 휩싸여 눈물을 흘리려 했지만 몸의 수분이 다 빠져나간 탓인지 눈물조차 나오지 않고 눈시울만 붉어질 뿐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어젯밤 목숨처럼 쥐고 있었던 어머니의 나무 조각이 까맣게 타버린 숯덩이가 되어 굴러다니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힘까지 다 쓰고 소멸해버린 부적의 최후 모습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면서 동굴 안으로 더 많은 빛이 들어오자 동굴 안쪽의 참혹한 광경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곳에는 김진사가 안고 있는 백골 외에도 수많은 해골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그 중에는 갓을 쓴 해골도 있었고 보찜장수 행색을 한 해골도 있어 이곳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을 잡아먹어온 마굴인지를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엽전들과 녹슨 칼들은 그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공포와 무력감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김진사는 자신 또한 저 뼈무덤의 일부가 되어 영원히 이곳에 남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몸서리쳤지만 이제 그에게는 저항할 힘이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서 숲속에 다시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지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자 죽은 듯이 고요하던 숲이 다시금 기이한 소리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멍하니 동굴 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눈앞의 풍경이 서서히 변해가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거친 바위들은 매끄러운 주춧돌로 변하고 앙상한 잡목들은 화려한 단청이 입혀진 기둥으로 솟아올랐으며 썩은 낙엽들은 붉은색 비단 카펫이 되어 바닥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낮 동안 보았던 흉물스러운 폐허가 다시금 어젯밤에 그 화려하고 웅장한 기와집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굴 안쪽 깊은 곳 어둠 속에서 푸른 불꽃 2개가 타오르더니 그 불꽃을 중심으로 사람의 형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짐승의 털과 뼈들이 모여들어 살을 만들고 옷을 입히고 얼굴을 빚어내자 금세 절세가인 월향의 모습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녀는 언제 흉측한 괴물이었냐는 듯 고운 자태를 뽐내며 김진사에게 다가왔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서방님, 어찌하여 그리 누추한 곳에 누워 계십니까?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 일을 하셔야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지만 김진사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월향은 김진사의 품에 있던 백골을 부드럽게 떼어내어 한쪽 구석으로 던져버리고는 말라비틀어진 김진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신기하게도 아까까지 꼼짝도 할 수 없었던 몸이 그녀의 손길이 닿자 마치 꼭두각시 인형처럼 저절로 움직여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김진사의 의지가 아니라 월향의 요력에 의해 조종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다리를 보며 공포를 느꼈지만
입조차 번긋할 수 없었습니다. 월향은 낡고 허름한 옷 한 벌을 던져주며 이제부터는 이 옷을 입고 손님을 맞이하세요. 지난밤 떠나간 늙은 하인의 자리가 비었으니 서방님이 그 자리를 대신해 주셔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진사는 그제야 어제 자신에게 도망치라고 경고했던 그 꼽추 노인의 정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 또한 과거에 자신처럼 이곳에 들어와 정기를 모두 빨리고 영혼이 저당 잡혀 노예가 된 가련한 희생자였던 것입니다. 노인이 죽음으로써 그 저주에서 풀려나자 이제 김진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거부하고 싶었지만 이미 그의 영혼은 반쯤 먹혀버려 육체를 통제할 권한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낡은 옷을 주워 입고 허리가 굽은 노인처럼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거울이 있다면 자신의 모습이 어젯밤 보았던 그 흉측한 노인과 똑같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월량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김진사에게 청사초롱을 건네주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귀한 손님이 오실 겁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불쌍한 양을 우리 집으로 잘 인도하세요. 실수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으로 김진사의 뇌리에 박혔습니다. 김진사는 초롱을 받아들고 멍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남아있던 과거 급제의 꿈, 고향에 계신 어머니의 얼굴, 선비로서의 자존심은 모두 희미한 연기처럼 흩어지고 오직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본능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인간 김진사가 아니라 여우기방의 새로운 문지기 귀신이 된 것이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자 기방은 다시금 불야성을 이루며 화려한 자태를 뽐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가야금 소리와 여인들의 웃음소리가 적막한 산중을 울렸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바람을 타고 숲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김진사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대문 밖으로 나가 어두운 산길 입구에 섰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와 그의 앙상한 몸을 때렸지만 그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어둠 속에서 나타날 새로운 희생자를 찾기 위해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헉헉거리며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낡은 갓을 쓰고 보찜을 맨 젊은 선비 한 명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김진사가 들고 있는 청사초롱 불빛을 보고 반가운 듯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살았다. 이 깊은 산 중에 인가가 있다니. 혹시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젊은 선비는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어젯밤 김진사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김진사의 내면 깊은 곳에 남아있는 한 가닥 이성이 도망치시오. 이곳은 지옥이요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선비님, 주인마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안으로 드시지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탁한 노인의 목소리였고 얼굴에는 기괴하고 비굴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말을 내뱉으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지만 저주받은 몸은 주인을 위해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선비는 김진사의 흉측한 몰골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따뜻한 불빛과 음식 냄새에 이끌려 의심을 거두고 대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리고 안에서는 어김없이 아름다운 월향이 나와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김진사는 선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대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틈 사이로 안채에서 벌어질 끔찍한 연회의 서막이 보였고 김진사는 고개를 떨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대문이 닫히자 산속은 다시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오직 부엉이만이 나무 위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부엉하고 슬피 울 뿐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대문 옆 쭈그려 앉아 긴 밤이 지나고 닭이 울 때까지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닭이 울어도 자신은 풀려나지 못할 것이며 이 영원한 굴레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자리를 대신할 때까지 계속되리라는 것을요. 차가운 달빛이 그의 굽은 등을 비추고 그의 그림자는 기이하게 길어져 담벼락을 타고 넘실거렸습니다. 먼 훗날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에는 비 오는 날 밤이면 여우 고개 너머에서 도깨비불이 번쩍이고 길을 잃은 사람을 홀리는 꼽추 귀신이 나타난다는 괴담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귀신이 원래는 과거를 보러 갔던 젊은 선비였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그저 산에 사는 무서운 요괴라고만 생각하며 그 고개를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욕심에 눈이 멀거나 헛된 쾌락을 뱉는 사람들은 홀린 듯이 그 고개를 넘어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을 댕그랑하고 울리자 김진서는 멍하니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생기가 없고 오직 깊은 회한과 슬픔만이 고여 있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겠지만 이곳 시간은 멈춰버린 채 영원히 반복되는 밤의 저주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혹시 당신도 깊은 산 속에서 유난히 붉고 아름다운 등불을 보게 된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십시오. 그곳에는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슬픈 영혼이 당신을 대신할 자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